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챕터입니다. 네. 좀 지쳐 보이나요? 네. 지금 저는 밤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몇 시예요? 네. 아 이게 어려운 부분 좀 까다로운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자꾸 말이 꼬여 가지고 몇 번 멈추고 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하고 계세요? 네. 편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이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뭐 바짝 외워 가지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도서관에 이렇게 막힌 칸막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수그리고 막 열심히 쓰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슬렁슬렁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그런 장기 기억력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차라리 좀 툭 트인 공간 네 앞이 좀 있는 데 앉아 가지고 편안하게 네 공부하시는 게 가끔씩 먼 산 보듯이 허공도 한 번씩 봐 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 수업을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 하면 당연히 후자겠죠. 네. 우리가 막 뭘 외우고 배우는 것보다도 그냥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읽다가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거기에 얹어서 수업 시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는 와중에는 자꾸 딴 생각처럼 네 아주 딴 생각 말고 이 수업과 관련이 되면서도 자기 생각을 계속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노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야지. 네. 자 그러면은 낭시. 테리 스미스는 도대체 낭시를 왜 굳이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2006 년도에 낭시가 한 강연을 맡았는데 거기 제목을 바꿔 달라고 하는 강연의 타이틀 자체를 바꿔 달라고 하는 돌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신선한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꾸 그렇게 기획부한테 "제목 바꾸자." 이러면 그냥 객기이고 네 까칠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낭시는 그 제목을 바꾸자는 이유가 너무나 타당성이 있고 좋았기 때문에 테리 스미스도 그 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 교재 33 쪽에 동시대성과 예술의 기원 챕터 첫 초반이지요. 네. 자, 동시대 예술,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제목 대신에 오늘의 예술, 아트 투데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없어 보이는 제목이에요. 네.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굳이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강연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첫째, 둘째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째는 동시대 예술은 여전히 형성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 글에 처음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30 쪽에 시작하는 첫 페이지 네 여기 30쪽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동시대적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별 생각 없이 사용되는 현대적이라는 업투데이트니스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네. 업투데이트니스를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번역인데 네. 어쨌거나 업투데이트니스 가장 최근에 매일매일 리뉴얼하면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오늘의 예술 이게 과연 동시대 예술이냐인 건데 네. 그러면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말하면 오늘 창작되고 있는 바로 어제 만들어서 오늘 전시하고 있는 모든 예술이 다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범주에 들어오느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게 맞나?' 네. 좀 아리까리하실 거예요. 네. 33 쪽에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읽어 볼게요. 둘째, 일상 언어에서 동시대라고 함은 지금 미술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 용어에서 보면 지난 20년 또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동시대 예술은 오늘날 동시대 예술 이전의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작품은 제외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예술을 포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1번 그 첫 번째 이유랑 좀 연결이 되는데 어떤 분이 문인화를 전통적으로 배우셔 가지고 마치 100년 전처럼 그렇게 전혀 현대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그려 가지고 오늘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할 수 있냐? 만약에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그 동시대 미술이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그저 가장 최신의 것을 뜻한다면 바로 어제 그렸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컨템포러리 아트여야 하는데 그게 아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낭시는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오늘의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냥 아트 투데이로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동시대 예술이 예술의 종류를 명명하는 데 사용될 때 실천에 기반을 둔 조형예술의 전통적인 범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아트 같은 보다 최신의 예술 범주를 침해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한때 극사실주의, 큐비즘, 심지어 신체 미술이나 대지 미술 등을 설명하던 방식으로 특정한 미학적 양상을 분류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시대라고만 명명할 수 있는 범주를 채택하게 된 예술사적 상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네. 우리가 모더니즘 모던 아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모던 아트 안에 뭐가 있니? 이러면 큐비즘도 있고 슈레알리즘 뭐 초현실주의죠. 네, 도 있고 뭐 퓨처리즘 미래주의도 있고 업스트랙션 네, 추상이 있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동시대 미술은 네, 컨템포러리 아트 안에 도대체 어떤 게 있어? 그러면 너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난잡하게. 네, 그러고 보면 동시대 미술이라는 건 하나의 사조도 아니고 흐름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이 특징 없는 게 특징인 거니? 네, 이런 좀 말장난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는 차라리 동시대 미술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그냥 오늘의 미술, 오늘날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그냥 말해버리고 싶은 네, 그런 충동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은 조금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어요. 동시대 미술 안에는 너무 다르고 너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동시대 미술이란 것의 개념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거지요. 네. 그것에 대한 말은 31쪽으로 다시 가보세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31쪽 첫 번째 문단 끝에 마지막, 첫 문단의 마지막 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고 개별적이면서도 타인과 공유하는 경험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각각이 특정한 것이다. 라는 한국어로 쓰여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차라리 영어 원문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나 음치인가 봐.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네.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다. 그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뭔가가 주관적이면 주관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면 객관적이어야 되지 어떻게 얘네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동시대 미술이라는 이상한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장르는 아주 이상한데 어떤 순서로 해서 나타났느냐? 35쪽 네. 아래서 맨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여기서 테리 스미스가 낭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필자가 포스트 모더니티를 거쳐 동시대성에 이르는 모더니티 이후의 세계사적 변화라 보는 것들의 핵심 요소들과 이러한 요소들이 예술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그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대 구분을 먼저 좀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더니티가 있고요. 네, 얘가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얘에 반발하면서 얘에게 가졌던 불만을 함께 쏟아내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죠.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이 시기를 거쳐서 컨템포러니티의 동시대성의 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얘가 있었고 정반합처럼 이렇게 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과연 얘가 순서상 1단계, 2단계고 얘 사라졌고 3단계냐? 사라졌고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포괄돼 있고 여전히 있으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 당장에 전혀 동시대 미술적이지 않은 것 같은 미술 교육 과정과 과제와 전시와 이런 게 얼마나 산재했 있습니까? 네, 그거 전부를 사실 포함하고 있는 거가 동시대 미술의 특징이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해하죠. 이런 난해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세계의 구도는 더는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 같은 용어로 설명될 수가 없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겠지요. 네. 32쪽의 내용인데 32쪽 아랫부분 보면은 테리 스미스가 지금 이 동시대에 대해서 세 개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계화 그 자체다. 그리고 둘째는 좀 더 사회적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를 문화의 차원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난해하고 두리뭉실한 무언가를, 그리고 서로 막 이질적인 게 섞여 있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첫째, 둘째, 셋째라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할까 봐서 구분을 해 놓은 거지, 이거를 꼭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세계가 굉장히 연동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서술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31조 모더니티는 이제 우리의 과거다라는 그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모더니티가 우리의 과거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티까지도 겪어왔고, 그리고 동시대성이란 곳에 다다랐는데 이 과정은 세계 각곳에서 굉장히 다르게 일어났어요. 네. 글의 제일 처음에서부터 대부분의 아시아라고 말을 한 그것과 라틴 아메리카, 중동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문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미국과 유럽 입장은 또 다르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되게 다른 양상들로 이렇게 전개가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이 글은 보면은 초반에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뒤로 가면서 미술 얘기가 좀 더 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31쪽 그 아래 문단의 중간쯤 보면은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호랑이 경제국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호랑이 경제국가들 혹은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세대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었고 어르신들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이 말이 익숙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말의 어원은 1993년도 월드뱅크 리포트에 나왔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신흥 경제대국 4개를 뽑은 건데, 일단 일본은 1993년이 되기 전에 이미 경제대국 위치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4개가 어느 나라일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의외로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 그리고 타이완, 대만, 이렇게 4나라가 아시아의 4마리의 호랑이 또는 4마리의 용으로 표현됩니다. 도대체 호랑이와 용이 뭐 다른가 하고 제가 구글 검색해 봤는데요.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 4개 나라를 언급하는 건데, 외국에선 주로 호랑이란 말로 많이 쓰였고 유독 한국과 중국에서 4마리의 용이라는 표현을 더 썼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영어와 더 가까운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래곤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서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차라리 호랑이를 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4나라 안에 들어있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에 처음에 나왔던 대부분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을 할 때 그 머치 오브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아시아에 우리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조차 사실 저는 이젠 질문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모더니티를 거친 근대화의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식민지였던 데가 있고 식민 지배국이었던 데도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수직선상에서 누가 선진국이고 누가 후진국이고 이렇게 지내다면은 지금은 막 이게 뒤섞이면서 요동을 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20년 1월 달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여기는 너네처럼 제1세계가 아니고 제3세계라서 치안이 좋지 않아. 네. 우리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잠시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누가 노트북을 안 훔쳐갔지만 너 그런 거 상상하면 큰일 나. 여기는 길에서 핸드폰 보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날치기를 해. 막 이런 주의사항을 얘기해 줄 때 자꾸 우리는 제3세계고 너희는 1세계니까 너희 같은 1세계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써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저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바야흐로 1998년, 99년도에 한국이 제3 세계지 제1 세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20 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를, 물론 아직도 유럽과 미국은 우리를 제1 세계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던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이제 1 세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동시대적인 세계 변화에서 또 아주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움직였어요, 위치가. 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 꾸준히 네 어떤 우위를 지니고 있던 나라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특이점들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좀 흥미롭고 한국에서 동시대성을 말한다는 것이 또 제 나름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테리 스미스 교재에서는 특별히 한국이나 네 이걸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어쨌거나 여기 살면서 여기서 작업을 할 거니까 네 이 동시대성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한 번쯤 시간 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